70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나를 방에 가두는 소리였습니다. 창밖에 아들은 내 인감도장과 서류를 챙겨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밑으로는 쪽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5억,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잠시만 참으세요. 평생을 바친 아들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모든 일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재개발 설명회였다. 평생 살아온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서 참석했다. 개발업체 직원이 앞에 나와 화려한 미래를 그려 보였다. 평당 5천만 원, 300평이면 15억.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했다. 주민들 대부분이 환호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나이가 됐으니까. 이 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설명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실버타운 얘기였다.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였다.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한다는 얘기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이 집의 의미를 설명했다. 내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마당의 감나무는 내 어머니가 직접 심은 것. 부엌 찬장은 우리가 신혼 때 처음 장만한 것. 절대 팔 수 없다고 했다. 준석이의 얼굴이 변했다. 평소의 순한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혼자서 이 큰 집에 어떻게 사냐고 했다. 계단도 가파르고 보일러도 낡았다고 했다. 위험하다고 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 더 이상 그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다. 준석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15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고. 우리 가족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가족이라는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 집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는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어머니가 숨을 거둔 곳이라고 했다. 준석이가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날 밤이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안방에서 준석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내와 통화하는 소리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또렷했다. 병원에서 건망증이나 경도인 지장에 진단서만 받으면 된다는 말. 보호자로서 재산 관리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 김 변호사가 그랬다는 말.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는 말. 며느리가 걱정하는 목소리. 아버님이 정정하신데 어떻게 하냐는 말. 준석이의 대답이 내 가슴을 찔렀다. 수면제를 차에 타서 먹이겠다는 말.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말. 의사한테는 이미 얘기해뒀다는 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식이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 한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들은 것은 분명했다. 내가 키운 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손녀 수진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대학 입학을 앞둔 똑똑한 아이다. 할머니를 많이 닮았다.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아빠가 이상하다고. 할아버지 약통을 자꾸 확인한다고. 뭔가 메모를 한다고. 어제는 할아버지 인감도장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고. 나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수진이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 어제 할머니 꿈을 꿨다고. 할머니가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이 집을 지켜달라고 했다고.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손녀의 꿈에 나타났다니.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메시지를 전한 것일까? 이틀이 지났다. 준석이가 차를 마시자고 했다. 평소와 달리 유난히 친절했다. 특별히 구한 차라고 했다. 건강에 좋다고 했다. 나는 찻잔을 들여다봤다. 색깔이 탁했다. 냄새도 이상했다. 뭔가 약품 냄새 같은 게 났다. 잠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물만 마시겠다고 했다. 준석이의 표정이 변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기가 타준 차도 못 마시겠냐고 했다. 자식이 그렇게 못 믿어오냐고 했다. 배가 안 좋다고 둘러댔다. 그때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 약봉투를 들고 있었다.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면 유도제였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준석이가 당황하며 약봉투를 빼앗았다. 아버지 불면증 약이라고 했다.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는 불면증이 없다고 했다. 매일 9시에 주무시고 6시에 일어나신다고 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나는 일어섰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집은 절대 못 판다고 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냐고 물었다. 준석이가 폭발했다. 어머니 타령 그만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다. 현실을 보라고 했다. 나는 아들을 꾸짖었다. 어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준석이가 자신도 힘들다고 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다고 했다. 퇴직금도 없이 나왔다고 했다. 애들 학원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가족이 다 망한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들의 사정이 딱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었다. 힘든 건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준석이가 고개를 저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 알아봤다고 했다. 대출도 한계고 일자리도 없다고 했다. 이 집을 팔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단호하게. 준석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이라고 불렀다. 지금 오라고 했다.
아버지께 직접 설명드리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했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스마트 도어락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문이 잠긴 것이다. 문이 왜 안 열리냐고 물었다. 준석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요즘 오작동이 많다고 했다. 수리 기사를 부르겠다고 했다. 그 전에 김 사장 설명이나 들어보라고 했다. 30분 후 부동산 업자가 도착했다. 김영수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번들거리는 머리에 값비싼 정장. 영업 미소가 얼굴에 붙어 있었다. 이 동네 재개발 전문이라고 했다.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신다고 했다.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설명만 들어보라고 했다. 지금 계약하면 특별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추가한다고 했다. 15억 5천이 된다고 했다. 준석이가 거들었다. 들어보기만 하라고. 거절하려면 그때 하라고. 김 사장이 서류를 꺼냈다. 빼곡하게 적힌 계약서와 위임장이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다. 복잡한 절차는 자기들이 다 처리한다고 했다. 도장은 없다고 했다. 그때 준석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내 인감 도장이었다. 미리 준비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놀라 도장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준석이가 피했다. 언제 내 도장을 가져갔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깜빡하실까 봐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다고. 어제도 가스 잠그는 거 잊으셨다고. 나는 부인했다. 언제 내가 그랬냐고. 준석이가 증거가 있다고 했다. 자기가 확인했다고 했다.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다고. 위험할 뻔했다고. 거짓말이었다. 나는 항상 가스를 2번씩 확인한다. 40년 넘은 습관이다. 절대 잊을 리 없다.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2번씩 확인한다고. 자기가 봤다고. 준석이가 딸을 노려봤다.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가기 전에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김 사장이 다시 압박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고. 옆집 박 씨는 벌써 계약했다고. 나만 안 하면 재개발이 늦어진다고.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건 내 알바가 아니라고 했다.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다. 법적 조항을 알아봤다고 했다. 고령자가 판단력이 떨어질 경우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다고. 굳이 그 길로 가시겠냐고. 나는 분노했다. 감히 날 정신병자 취급하느냐고.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했다. 그 말이 가장 역겨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살며시 내다봤다. 준석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가스 밸브를 살짝 여는 모습이 보였다. 아주 조금만.
그리고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다. 시간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들이 정말로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였다. 준석이가 소리쳤다. 또 가스를 안 끄셨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나는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며느리까지 거들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경도인지장애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된다고. 난 멀쩡하다고 했다. 멀쩡한 사람이 가스를 켜놓고 주무시냐고 했다. 준석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가스가 켜진 상태의 사진. 시간은 새벽 3시 20분이었다. 증거가 있다고 했다. 이러다 정말 사고 난다고. 그때 수진이가 내 옆으로 와서 속삭였다. 자기가 봤다고. 아빠가 새벽에 가스 켜는 거. 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나는 손녀를 바라봤다. 똑똑한 아이였다. 할머니를 닮아서. 준석이가 서류를 꺼냈다. 오늘 병원 예약을 해놨다고. 가서 검사만 받아보라고. 안 간다고 했다. 가야 한다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협박이었다. 대놓고 하는 협박. 그날 오후 나는 억지로 병원에 끌려갔다. 의사는 준석이와 이미 얘기가 된 것 같았다. 형식적인 검사만 했다. 그리고 소견서를 작성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소견이 있다고 썼다.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썼다. 내가 항의했다. 정상이라고. 간단한 테스트라도 해보라고. 구구단도 외우고 대통령 이름도 안다고.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준석이가 의사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모든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내가 아무리 정상이어도 서류에는 비정상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준석이가 말했다. 이제 인정하라고. 나이가 있는데 혼자 살기 힘들지 않냐고. 내 놈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신호등에 차가 멈췄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준석이가 뒤쫓아와 붙잡았다. 위험하다고 소리쳤다. 왜 이러냐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준석이가 그들에게 설명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다고. 자꾸 이런다고.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동정의 눈빛. 나는 억울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는가. 젊은 아들의 말을, 늙은 아버지의 말을. 세상은 대체로 젊은 쪽을 믿는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든 이웃의 도움을 청하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준석이가 한 발 앞섰다. 내가 잠든 사이에 일을 벌인 것이다. 방문에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했다.
외부에서만 열 수 있는 특수 제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방문이 잠겨 있었다.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 않았다. 전자음만 삐삐 울릴 뿐이었다. 준석이를 불렀다.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부동산 계약하는 날이라고. 잠시만 있으라고. 다 끝나면 열어주겠다고. 당장 열라고 소리쳤다. 아버지가 자꾸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어제도 길에서 뛰어내렸다고. 창문으로 갔다. 2층이었다.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다. 핸드폰을 찾았다. 없었다. 어제 준석이가 가져간 것 같았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50년 세월이 담긴 집이, 아내와의 추억이, 자식들을 키운 기억이 모두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것인가? 창밖을 내다봤다. 준석이가 보였다. 부동산 업자와 만나고 있었다. 서류를 주고받았다. 도장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내 도장을.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방문 밑으로 쪽지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수진. 이어서 작은 휴대폰이 밀려 들어왔다. 수진이의 예비폰이었다. 급히 전원을 켰다. 메시지가 있었다. 수진이가 보낸 것이었다. 증거를 다 모았다고 했다. 아빠 컴퓨터에서 위조 서류 파일을 찾았다고. 스마트락 조작 앱 기록도 캡처했다고. 가스 조작하는 동영상도 있다고. 큰아버지한테 다 보냈다고. 오늘 제사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희망이 보였다. 손녀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똑똑한 아이였다. 할머니를 닮아서.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고. 하지만 조심하라고.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수진이의 답장이 왔다. 걱정 말라고. 할머니가 지켜줄 거라고. 할머니가 꿈에 또 나타났다고.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했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가 정말로 이 집을 지키려고 손녀를 통해 일하고 있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오후 2시. 예정보다 일찍 친척들이 모였다. 내 형님의 아들 정식이가 먼저 도착했다. 준석이는 없냐고 물었다. 오늘 삼촌 집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왔다고. 며느리가 나와서 인사했다. 준석이는 잠깐 나갔는데 곧 온다고. 정식이가 나를 찾았다. 삼촌은 어디 계시냐고. 며느리가 당황했다. 방에서 쉬고 계신다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정식이가 의아해했다. 뵙고 와야겠다고. 며느리가 막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수진이가 스마트락을 해제한 것이다. 나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정식이가 놀랐다. 괜찮으냐고. 준석이 말로는 많이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멀쩡하다고 했다.
준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준석이가 들어왔다. 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왜 나왔냐고. 방에 있으라고 했는데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 다니겠냐고 했다. 준석이가 수진이를 노려봤다. 수진이는 태연했다. 노트북을 펼쳤다. 사촌형, 이거 봐야 한다고. 수진이가 뭐 하는 거냐고 준석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에는 스마트락 로그 기록이 떴다. 준석이가 원격으로 문을 잠근 시간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시간과 날짜, 사용자 이름까지 선명했다. 정식이가 경악했다. 이게 뭐냐고. 삼촌을 가둬놨다는 거냐고. 준석이가 변명했다. 오해라고. 아버지가 자꾸 밖에 나가시려고 해서. 그래서 감금을 했다고? 수진이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다. 준석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이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스캔본, 작성 중인 매매 계약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부동산 업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계약서는 자기가 대신 작성하겠다는 말. 아버지 도장은 확보했다는 말. 리베이트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다른 조카들도 도착해 있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수진이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새벽에 찍은 동영상이었다. 준석이가 가스 밸브를 열고 사진을 찍는 모습. 선명했다. 의도적이었다. 이건 뭐냐고. 아빠가 일부러 가스를 열어놓고 할아버지 탓으로 돌린 거라고.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고. 정식이가 분노했다. 이게 사실이냐고. 준석이가 무릎을 꿇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빚은 쌓이고 15억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래서 친아버지를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냐고. 천하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냐고.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경찰이 들어왔다. 신고를 받았다고. 감금 및 사기 미수 사건이라고. 정식이가 사정을 설명했다. 경찰이 증거들을 확인했다. 준석에게 다가갔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임의동행 하겠냐고. 준석이가 나를 바라봤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가라고 했다. 내가 한 일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한다고. 준석이가 경찰과 함께 나갔다. 며느리도 울면서 따라 나갔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았다. 아내가 심은 그 나무는 여전히 건강하다.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건강하다. 수진이가 찾아왔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아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수진이가 물었다. 아빠를 용서할 거냐고. 먼 하늘을 바라봤다. 용서는 하되 있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준석이 몫이라고. 아빠가 많이 후회한다고 했다. 매일 편지를 쓴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다. 궁금한 게 있다고. 뭐냐고 물었다. 정말로 15억을 포기하고도 후회 안 하냐고. 그 돈이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손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 집 구석구석에 할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부엌 찬장의 그릇들, 마당 한켠의 화초들, 2층 방의 키 잰 자국들. 그런 것들이 15억보다 중요하냐고 물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다. 내가 더 크면 알게 될 거라고. 이웃집 김 씨가 담 너머로 인사했다. 재개발 거부 신청을 냈다면서. 잘했다고. 우리 같은 노인들에겐 익숙한 곳이 최고라고. 수진이가 다시 물었다. 할머니 꿈 얘기가 정말이냐고. 그래, 처음엔 그냥 꿈이려니 했다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니 할머니가 정말로 우리를 지켜준 것 같다고. 수진이가 집 안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할머니, 감사하다고. 할아버지, 잘 모시겠다고.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덕분에 이 집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할아버지가 나를 믿어줘서 가능했다고 수진이가 말했다.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준석이가 보낸 것이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 돈에 눈이 멀었다는 고백. 아버지의 집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 언젠가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는 다짐.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준석이도 언젠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수진이가 팔짱을 꼈다. 오늘 저녁은 자기가 한다고. 할머니가 자주 해주셨다는 된장찌개를 끓이겠다고. 우리 수진이가 요리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 레시피 노트를 찾았다고. 거기 다 적혀 있다고.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오래된 부엌.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곳. 창밖의 동네 풍경은 평화로웠다. 재개발의 바람이 불어도 이 집만은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는 것처럼. 여보, 우리 집 잘 지켰소. 당신이 그리워하던 이 집 끝까지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 아내의 대답 같기도 했다. 며칠 뒤 준석이가 찾아왔다. 수척해진 얼굴, 초췌한 모습. 아버지 하고 불렀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많이 사그라들었다. 들어오라고 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일단 앉으라고 했다. 밥은 먹었냐고 물었다.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울지 말라고 했다.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겪은 어려움도 이해한다고.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 알겠다고 했다.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 잘 살라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겠지. 수진이가 차를 가져왔다. 아빠, 차 드시라고. 준석이가 딸을 바라봤다. 자신을 고발한 딸. 하지만 원망보다는 고마움이 더 큰 것 같았다. 딸 덕분에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미안하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수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도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냐고. 가족이 둘러앉았다. 상처는 있지만 아물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이 집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그걸 잊지 말자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을 물들였다. 붉은 노을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치 아내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삶의 기억이고 사랑의 공간이고 가족의 역사다. 그것을 지킨 나와 수진.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다. 돈은 집을 사지만 집에 사는 건 기억이다. 문이 막힌 게 아니라 욕심이 막힌 것이다. 증거는 말이 없지만 거짓보다 큰 소리를 낸다. 용서는 하되 문은 내가 연다. 15억을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지킨 것이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값비싼 부동산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추억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집이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집에서 나는 계속 살 것이다. 감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곳을 쓰다듬으며 그리고 언젠가 준석이가 진심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집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기억을 지키는 것이었고 사랑을 지키는 것이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키는 것이었다. 지금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도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